네, 구조방식 모형 분석 로직 사례의 세 번째 강좌입니다. 세 번째 강좌.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쭉 이어서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구조방식 모형 분석에서 그 사례 2번 강좌에서 설명을 드린 게 어떤 거냐면, 먼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구 대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도구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구조 방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 도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요인 분석인데, 이 요인 분석을 우리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CF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1차 CFA, 2차 CFA,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변수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변수 계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1차, 2차를 거치면서 이 도구가 차원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원 감소를 위해서 변수 계산을 실시를 하는 거고, 변수 계산이 된 도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측정 모델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구조 모델 분석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차는 주로 이제 많이 생략이 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2차도 있기 때문에, 자, 1차, 2차 측정 모델, 구조 모델,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구조 방식 모형을 이룬다. 이 분석의 로직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자, 1차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1차하고 2차는 도구별로 보는 거죠. 도구별 하나씩 도구 하나씩 보는 거고, 측정 모델 분석은 도구를 다 모아서 보기 때문에 도구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CFA를 도구의 구성 체계, 각 도구별 구성 체계의 타당성을 보는 거고, 측정 모델 분석은 도구 간 이론적 타당성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타당성은 타당성인데, 1, 2차 CFA는 도구별 구성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보는 거고, 측정 모델 분석은 도구 간 이론적 타당성을 보는 겁니다. 왜? 이제 곧 가설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요 구조 모델을 해도 되겠는가에 대한 검토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그 분석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도구가 주로 요인 구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안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문항이 되고, 자, 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요인이 되고, 마지막 이 동그라미가 도구가 되죠. 도구는 즉 개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항과 요인 간의 관계를 타당성을 보는 것이 1차 CFA이고, 요인과 도구 간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보는 것이 2차 CFA가 됩니다. 결국 어쨌든 1차 CFA든 2차 CFA든 결국 도구별 구성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제 타당성이 낮은 문항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거하고 남은 것들 가지고 뭐 평균화를 하든, 아니면은 대표값을 가지든, 대표 문항을 하나 선정하든, 아니면 합산을 하든, 어떤 방식을 써서 주로 이제 평균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얘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문항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인이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는 네모로 처리를 하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구조 방식 모형에서는. 그러면 도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했던 게 굉장히 단순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원이 감소가 되면 뚱뚱했던 도구가 날씬해집니다. 그런 도구들을 모아가지고 측정 모델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차 CFA나 2차 CFA나
측정 모델 분석이나 구조 모델 분석이나 똑같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적합도. 얘도 적합도. 얘도 적합도. 얘도 적합도부터 평가를 해야 됩니다. 모델의 적합도. 왜냐하면 이제 구조방향식 모형이라는 게 굉장히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 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발이 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과연 내 데이터도 적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도가 먼저 평가에서 적합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복잡하죠. 이 적합도에 대한 이론이 또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제 적합도를 먼저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정을 해야 되는데, 1차, 2차 이제 측정 모델까지, 여기까지의 이 추정 결과를 우리는 요인적재량이라고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는 이제 요인 부하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용어를 표현하죠. 자, 그런데 구조 모델에서의 추정은 요인적재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수치 추정 또는 영향력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영향력 또는 모수치 추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인적재량이나 부하량이나 영향력이나 공이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표준화 계수, 다시 말해서 베타값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베타값 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다른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단순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뭐 측정 모델, 물론 이제 SMC도 있고 무슨 MI 지수도 봐야 되고 모델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측정 모델 분석도 마찬가지죠.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판별 타당도도 봐야 되고 무슨 개념 신뢰도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적합도를 보고 추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CFA에서는 요인적재량이라고 불리우고 구조 모델에서는 그냥 영향력으로 불리우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깊숙이 점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